반갑습니다. 제 유럽 생활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 개국의 박물관, 미술관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좋아하는 데가 루브르하고 또 오르세하고 오랑주리 미술관을 좋아하는데, 오늘 얘기하게 될 우리 마리 로랑생의 작품은, 저는 작품을 그렇게 평생을 보러 다니면서도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을 때 느꼈던 그 감동과 어떤 이 정신이 혼미함, 막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작품이었냐면, 끌로드본의 수련 연작 있잖아요. 집에는 다녀오신 분 계세요? 혼자 계세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수련 연작 보니까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 수련할 때 연꽃하고 수련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건 비교할 줄 아시죠? 예. 연꽃은 대가 올라 나와가지고 꽃이 핀 거고, 수련은 물에서. 그러면 수가 무슨 숫자일까요? 아, 무숫자가 아닌 건 알고 계세요? 빼어날 숫자? 아닌데. 졸음 숫자, 잠잘 숫자. 수면할 때 잠자는 연꽃이죠. 잠자는 연꽃.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해가 지면은 꽃을 탁 이렇게 닫아버려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꽃을 쫙 입을 여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송나라 때 그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4대 명필 중에서 황전견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양반은 스승을 6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스승을 모시려면 항상 저녁에 이제 비단잎에다가 차를 싸가지고 연꽃이 딱 입을 닫기 전에, 잠자기 전에 거기다 넣어놨다가 아침에 꺼내와가지고 차를, 스승이 모신다고 그러면은 샘물을 떠다가 차를 달여드리면은 얼마나 영양이 깊이 배는지 소동파가 물어봐요.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가 향기로운가? 그게 보니까 그런 비법이 숨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전견의 시에 보면은 만리청전 운비울에 무인공산 수류화계라는 시가 있는데, 구만리 푸른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네. 빈 산에 사람 그림자 없는데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이다. 수류화계 많이 들어보셨죠? 법정 스님이 항상 가시는 데마다 수류화계식이라고 차방을 그렇게 열잖아요. 그게 이제 황전견의 식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빈 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고 하는 경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성인 교수님하고 같이 미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선물도 또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은, 근데 이거 다 준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운 이게 지금 책이 안 나오거든요. 절판돼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꽃이 지고 있으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이 시집 이름이 너무 좋죠? 이걸 이제 시를 모아놓은 거를 엔솔로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리스어 엔솔로기아, 꽃들의 모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시집이 이렇게 여러 시인들의 시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놓은 거를 엔솔로지라고 그럽니다. 가장 시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도 도록에다 한 꼴에 모아놓은 걸 엔솔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이 엔솔로기아예요. 꽃들의 모임, 꽃들의 모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꽃향기보다도 시향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게 이 양반이 김하영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불문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석사까지 마치고 프랑스 프로방스 대학에서 이제 알베르 까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알베르 까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을 또 제가 어떻게 또 프랑스에서 또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까미 전문가고 또 발자크 전문가인데, 여러분 발자크 작가 아시죠? 1899년에 자기 죽을 때에 빅토리고가 조사를 낭독했을 정도로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오히려 유럽 쪽에서 뛰어난데, 그 양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32살 차이인데,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그냥 버리다시피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자기 연상의 여인, 첫 번째 여자친구가 엄마 친구였었죠. 모로소프 부인이라고.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이 어리고 젊은 처자들보다는 엄마뻘 되는 여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죠. 모성애가 굉장히 갈급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쓴 글이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루아르 고성지대 쭉 가보면은 서세성이라고 있거든요. 발자크 거기에서 썼는데,
아제드 리도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이 있는데 시롱소성이나 앙부아즈성이나 샹브루성도 아름답지만은 아제드 리도성 앞에 가보면은 발자크 카페 거리가 있고 발자크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을 앙드르 지방에 갔을 적에 자기 잃어버린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 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약혼녀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보려거든 어느 봄날 그곳에 가보라. 피가 흐르듯 아픈 가슴의 상처를 달래거든 늦가을 어느 날 그곳에 다시 가보라. 이곳에서는 봄날에는 사랑이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있고 가을에는 이미 떠나가 버린 사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병든 가슴은 거기에서 신선하고 이로운 공기를 마시고 황급빛 숲으로 눈길을 돌리면 평온한 감미로움이 영혼을 적셔온다. 바로 그때 앵드르강 폭포를 받은 이 물방아가 빈 골짜기에 하나의 소리를 주고 포플러 나무는 웃는 듯 온몸을 일렁거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새들이 노래하고 매미가 우려대니 이곳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의 멜로디였다. 내가 왜 이 뚜레느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더 이상 묻지를 말라. 내가 이곳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신의 요람을 사랑하거나 오아시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이곳을 사랑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마치 예술을 사랑하듯이 이곳을 사랑한다. 물론 그대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내가 만일 이 뚜레느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왠지 모를 흰 점 쪽으로 큰 정오 같은 골짜기 쪽으로 눈길을 돌릴 때 만지면 시들어버릴 것 같은 맥꽃 같은 맥꽃 한 송이가 깊숙한 커다란 숲속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세상의 꽃 중에 여인은 그 여인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호도나무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마치 이슬을 먹은 큰 꽃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바르르 떨면서 그대에게 향기로운 미소를 보낼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치세요. 박수 치시려면 그냥 어죽잖아요. 치지 마시고. 미술을 그리는데 작품을 그리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이냐는 화가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프랑스와 밀레는 초등학교 다닌 중퇴예요. 비센트 반 고흐도 그렇게 이 피카소를 비롯해 가지고 어디 미대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시인들하고 철학가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습니다. 모네가 수련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조선에도 옛날에 선비들이 청계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꽃피는 소리를 듣는 모임이 최고의 풍류였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친구들 8명하고 서지 밖에 이제 연꽃이 곧 피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쫙 배를 띄워놓고 가서 꽃이 피는 소리를 들을 청자, 필 개자, 꽃 화자, 소리 성자, 꽃 피는 소리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새벽에 쫙 배를 타잖아요. 연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단순하게 수련을 그리는데 그 모습만 그려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네가 수련 연작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고생과 새벽에 연꽃 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과정. 비센트 반 고흐는 프로방스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루 12시간씩 어쩔 때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웃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력 해보셨어요? 이게 바로 화가가 갖춰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네하고 르누아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제대로 된 꽃의 형태가 아니라 꽃의 마음까지 찾을 수 있는. 폴 세잔이 사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형태로 전부라 그리면서 사과만 그릴까요? 사과의 향기까지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5월에 얼마나 좋아요. 5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5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미. 아, 장미. 뭐 장미 같은 분들인데 왜 또 장미를 생각을 하실까? 제 스승님이 저 피천득 선생님이신데 금화 피천득 선생 좋아하세요? 2년. 아, 물론 아니 저는 5월은 우리 피 선생님 제가 저 피천득 선생님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대 연문과 교수를 하셨는데 191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7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5월에 태어나셔서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가니라고 2003년도에 방배동에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날은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호르가 낭산인데 낭산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가면 안 될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90이 넘으신 분이 자고 가라고. 아, 참 이제 모레 이제 유럽을 가야 되고 짐도 안 쌌는데 그래도 한번 자고 가라고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새벽 한 4시 반쯤 낭산 부르세요. 그 문 큰일 난 줄 알고 딱 가보니까 그 제자들이 사다 준 그 분재가 있는데 동백 분재를 가지고 그걸 쫙 바라보시면서 낭산 이거 봐. 새벽에 그 빨간 꽃하고 파란 잎사귀에 뭐가 있겠어요? 이슬이 방글방글 걸려 있잖아요. 이거 봐. 그래서 아, 전 선생님 정말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 왜요? 분재를 조금 많잖아요. 아기 동백이 엄마 동백이 그리워서 울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거구나. 저녁에 자러 가는데 그 따님이 피서영 교수라고 보스턴 물리대 양자 물리학의 10대 대가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놀던 인형을 저녁에 뭐 안대를 한 10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안대가 다 인형들을 곰 인형들을 갖다가 이게 안개를 해주는 거야. 왜 그러세요? 얘들 항상 눈을 뜨고 있잖아요. 얘들도 자야지. 그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5월이라는 에세이를 또 썼어요. 5월이라는. 잘 들어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낀 비치가락지이다. 5월은 앵두의 달이요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월은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나뭇잎 바늘잎도 부드러운 살결처럼 부드럽다. 21살의 나이였던 5월 나는 불현듯 밤 열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 위에 엎어져 있는 보트들 여기저기 닫혀져 있는 별장들 눈앞에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등요 애정통고 버려놓으라 사랑의 고통을 신료 애정통고 등요는 얻어놓으라 사랑의 고통을 신료 애정통고 버려놓으라 사랑의 고통을 나는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서 놓고 살아서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는 세어서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이제 녹음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이윽고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이 지금 가고 있다. 아름답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5월을 맞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맞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딸바보였어요. 그 아드님 두 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서영이 누나가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화여정 돼 있는데 경기여고하고 이화여고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근데 아버지가 조건을 내세워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은 출석 일수의 3분의 1은 학교를 안 가도 좋다는 학교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화여고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 몸이 약하니까 또 비가 오거나 뭐하면 학교 가는 게 안타까웠었던 모양이야. 근데 항상 따님이 수업을 하는 걸 보러 쭉 가서 구경을 가요. 가서 보면은 이 5월에 세상에 딸이 미적분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5월이라는 또 시를 쓰죠, 그 양반이. 안타깝잖아요, 그게. 에?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에?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시간. 나일락 향기는 짙어만 가는데 너는 모르는가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크리스탈보다 높은 미라지만은 기쁨보다 높은 정열이라지만은 수학은 아무래도 수녀원장. 가시 끝에서 장미 피어나는데 컴퓨터에는 미소가 없다. 마리도 너도 고행의 딸. 아버님이 과학자를 하다 그러니까 마리 큐리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닮으라 해가지고 그 마리는 이제 마리 큐리를 얘기해요. 그런 삶을 끝까지 사신 거예요, 양반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있어서 순간적인 찰나를 발견을 하고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럼 5월을 우리가 맞았을 때 내가 5월을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아시죠? 그 피첸트 선생님은 이혜인 수녀를 5월을 닮은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5월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데 이제 이혜인 수녀는 피첸트 선생님 돌아갔을 때 조시도 남고 그랬는데 바람은 바람대로 풀잎은 풀잎대로 저마다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이다.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에? 물오르는 초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퍼올리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겸허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지구한 믿음이 우리 가슴 내에 풀어지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볕이 어김없이 축복을 내리치는 5월. 어머니, 저희가 빛을 찾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죠. 오늘 얘기할 마리로랑생도 이 마리로랑생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 우울. 우울. 아, 우울. 왜 우울했을까요? 아, 저기 보니까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마리로랑생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깊은 여인인데 원래 저기 있었던 거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저 여인이 누구?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시집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지만은 여기 제가 또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사인이 들어가서 이게 아마 제가 죽고 나면은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기 그림과 관련된 문장을 제가 써놨거든요. 청삼불묵 청추하여 유수무연 만구금이라.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좋은 글귀가 없어요. 청사는 붓질 한 번 없이도 천년을 간직한 옛 그림이요. 흐르는 물은 현, 줄 있잖아요. 줄 하나 없이도 망고의 소리를 간직한 검고로다. 이 보세요. 여기 제가 낙관까지 찍었어. 아유, 왜 또 우리 교수님이 또 욕심을 내십니까? 아니, 제가 저걸 보면은 여기는 뭐 다 아실 것이고, 그쵸? 아니, 여기 딱 있어 보니까 누구 같아요? 매일 드나들면서도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야, 부럽다 나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은 누굴까요? 저만 빼놓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 엄마?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들이나 시인들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이 호기심. 호기심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이 가실 때 이걸 보면은 작품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 여인이 누굴까 도대체? 피카소는 이 여인을 무지하게 많이 그렸죠. 피카소보다 7살이 많습니다. 미국인이지만은 파리에 와가지고 미국 작가들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있었던 벨 에포크 시대를 이었던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는 작품을 해밍웨이의 스승이고 또 스카 피츠제럴드, 당대 앙리 마티스, 피카소, 이 여인의 거트루드, 이 나와버렸네. 거트루드 스타인. 이 살롱이에요. 이 살롱에는 마리 로랑생과 귀염 아폴리나리의 데이트 장소였었고, 에릭 사티의 연주회장이었었고, 피카소의 여인을 헌팅하는 장소였었어요, 여기가. 근데 거트루드 스타인은 이걸 작품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피카소한테. 그러니까 피카소가 하는 말이 걸작이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넘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혹시 우디 앨런의 작품 중에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바로 거트루드 스타인의 살롱이다. 살바도르 달리도 나오고 먼레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벨 에포크 시대는 1914년까지를 벨 에포크 시대,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세상에 문명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파리에 이 거트루드 스타인하고 나디아 블랑제라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살롱에 다 끼어들 거야. 나디아 블랑제는 여러분 러브스토리 영화 보셨죠? 아일리 맥그로우가 이제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이게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프랑스에 그 우승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졌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포기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어쩌면 나디아 블랑제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장 안타까워했었어요. 양대 산막에서 당시 파리에서는.
그만큼 이 여인은 당시 프랑스 살롱 문화를 선도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작품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저 교수님이 가져가셔버리고 저 가져가셔버렸으니 할 수 없고 이것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청산 뭐하잖아. 화장소잖아요. 청산은 말이 없어도 꽃은 오랫동안 피어있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좋죠? 예. 유수다정 조병가라. 흐르는 물은 다정하게도 꽃의 노래서 또 욕심내시는데. 그래서 시와 그림의 관계는 시중유와 화중유시라고 그러거든요.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는 시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시를 봐야 돼요. 시를 볼 때는 그림을 봐야 되고. 제가 유럽에 다니면서 제일 놀랐던 게 에콜드 파리 뭐 이런 데 쭉 미술학원도 가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시를 하나 앞에다 딱 써놓고 이걸 보고 연상되는 작품을 한번 그려봐라. 모든 미술 교육이 그래요. 모든 미술 교육이.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도 받았고 정말 그 깨우치고 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마리 로랑생 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여러분 마리 로랑생의 남자친구가 누구였죠? 기억 안 나세요?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기욤 아폴리네르는 누구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보다 한 살 많습니다. 피카소는 81년생인데 그 바토 라부아르라고 세탁선 클럽에서 막스 자코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모든 그 멤버들 끌고 왔었고 1907년도에 미술의 혁명이 일어나죠. 1913년도에는 음악의 혁명이 일어나고 미술의 혁명은 어떤 작품일까요? 피카소가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암하고 원근법이잖아요. 피카소는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근데 기욤 아폴리네르마저도 피카소를 미친놈 취급을 했는데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가장 이해를 많이 했던 친구가 이 기욤 아폴리네르거든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기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파리에 가면은 미라보 다리라고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1년 8월 22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세 1907년도에 피카소의 소개로 마리 로랑생과 기욤 아폴리네르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정말 다정스럽게 서로 간에 그 두 사람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사생아였었어. 기욤 아폴리네르는 이태리의 출신이었었고 마리 로랑생은 자기 아버지가 하냐하고 결혼해가지고 모르게 키워왔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가슴에 상처가 있었었죠. 근데 둘이를 서로 이해를 하면서 너무나 정말 둘이는 영혼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1911년 8월 22일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인류 역사상 미술 사건으로 가장 큰 대사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나리자 도난 사건.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그 전날 휴일이었는데 모든 프랑스 국경을 봉쇄를 하고 다 막았는데도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하고 이 기욤 아폴리네르예요. 그 전에 한번 도난 사건이 조금 조각품 가져가다가 한번 들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두 사람을 갖다가 혐의를 받아가지고 쌍떼 감옥에서 일주일 동안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그 동안에 마리 로랑생은 도저히 자기가 남자친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가치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특히 모나리자를 갖다가 훔쳤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마리 로랑생이 기욤 아폴리네르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욤 아폴리네르가 딱 쌍떼 감옥에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자기를 정말 세상 모두가 자기를 불신을 하더라도 마리 로랑생만큼은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를 그냥 배신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를 맞아준 사람이 마르크 샤갈. 샤갈은 이 기욤 아폴리네르를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샤갈의 집에 있다가 항상 로랑생하고 거닐었던 이 미라보 다리를 쫙 건너가는데 앞에 밑에를 쭉 내려다 보니까 물이 쫙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시가 미라보다리라는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죠. 지금 같이 있어야 할 여인이 항상 팔짱을 끼고 미라보다리를 거닐어 섰는데 자기가 그 모나리자 도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2년 만에 이제 마리아 페루지아 비센조 페루지아라는 그 이태리 사람이 모나리자를 갖다가 어디로 팔라다가 그거 걸려 가지고 이제 그 진범이 나오게 됐는데 그 여인이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사나이는 또 아픈 상처를 받으면 위대한 시가 탄생을 합니다. 미라보다리가 나온 거야.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네. 기억해야만 하는가. 사랑은 항시 고통되어 온다는 것을.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가도 나는 남는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자. 마주 잡은 팔 아래로 영혼을 바라보기에도 지친 강물이 흘러가더라도 사랑은 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나가고 세월은 떠나가네. 삶이 느린 것처럼 희망이 격렬한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떠나가는데 흘러간 시간과 떠나가 버린 사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네. 이 이별 후에 오는 그 격정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 시 하나에 다 담았어요. 제 스승이었던 또 구상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국문과에서 이제 교수를 하실 적에 그분이 항상 미술학도들하고 국문학도들한테 강의를 했던 게 이 기욤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다리하고 그 다음에 자크 프레베리의 르페유 모르트 고엽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그걸 쓴 시인인데 그 양반이 몽수리공원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몽수리공원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 위의 파리 몽수리공원에서 겨울 햇살이 내리는 어느 아침 그대가 내게 입맞춤하고 내가 그대에게 입맞춤했던 그 짧은 영혼의 순간을 수천 수만 년이 걸려도 다 설명하지 못하리. 이 짧은 순간을 영혼으로 반석에 올려놓는단 말이야. 시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여러분도 이 작품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을 영혼으로 앉혀놓은 거. 이제 그 이후로도 기욤 아폴리네르는 수많은 여인과의 사귐이 있었지만은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니까 자원해가지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마리 로랑생은 결혼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귀족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가지고 독일의 귀족하고 결혼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욤 아폴리네르는 군대 가버리고 헤어지게 됐죠. 근데 기욤 아폴리네르가 1차 대전 종전 3일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쟁통에서 맞았던 유탄과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리 로랑생은 다시 남자하고 독일의 귀족하고 이혼을 하고 파리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국적이 독일로 돼 있으니까 원수잖아요. 정말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곡도를 비롯해가지고 당대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2년 만에 다시 프랑스로 들어옵니다. 와서 보니까 기욤 아폴리네르는 이미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피카소하고 마티스 어느 쪽에 속지 않고 자신의 미술 길만 쭉 걸어가다가 1956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죽음의 전령이 자기를 1956년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죽음한테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옆에 지인들한테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왼쪽 가슴엔 빨간 장미를 오른쪽 가슴에는 내 사랑 기욤 아폴리네르가 나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를 올려달라. 그리고 내가 저승길로 가서 이 꽃을 갖고 아폴리네르에게 가겠다. 그러고 나서 다 사망을 하거든요. 아름답잖아요. 그때 또 조시를 했던 사람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그 세계에서 가장 학술 단체 중에서 유명한 단체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인데 거기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고 하는 여성 작가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르스나르가 조시를 낭독을 해요. 조시를. 그 조시도 보면 참 좋습니다. 죽음의 전령이 당신에게 찾아왔네요. 말이 우아함 넘치는 덕이여. 아폴론이 하늘나라에서 그대에게 자리를 양보하네. 여름이 지나고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고 숲속에서는 암사슴들이 모습을 감췄어요. 하얀 옷, 장밋빛 옷, 푸른 옷을 입은 천사들이 1000명이 천사들이 당신을 맞이하러 왔어요. 아폴로는 누구냐면은
이 미술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뮤즈라는 단어거든요. 괴테는 뮤즈의 존재 없이는 예술은 한 채의 진보도 없는데, 여러분 뮤즈는 뭘까요? 뮤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뮤즈라는 개념은 뭔가요? 응? 모델, 그림 모델. 아, 그것도 맞죠. 아니 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 틀린 거 없어요. 다를 뿐이지. 그 뮤즈의 존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서양 이게 문학하고 시하고 미술을 하려면 뮤즈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저 보면은 앙리 루소가 그 뮤즈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고, 또 당시에 유럽 사회에 3대 뮤즈가 있는데 루살로메가 있고, 루살로메는 누구의 여인이죠? 루살로메를 만난 남자들은 셋 중에 하나야. 시인이 되든지 미쳐버리든지 자살하든지. 그 니체는 3번이나 루살로메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결국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정말 위대한 또 시인이 됐었고, 파울 굴레를 비롯해 어떤 사람들도 자살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 로랑생이 있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여러분 그 모딜리안의 여인이었던 잔네 에페트르는 아시죠? 그 여인도 있고, 또 이제 비엔나에 가보면은 구스타프 말러의 부인 알마 말러, 알마 신들러였죠. 알마 말러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뮤즈를 만나면은 위대한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뮤즈란 뭐냐?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대로 된 예술 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특히 서양 미술이라 하려면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왕이 제우스하고 기억의 여신은 문에모시네. 그러니까 이 사상가나 철학가들은 항상 문에모시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좀 더 암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죠. 그 제우스와 문에모시네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무사히. 복수로 보면 무사히고 단수로 보면 무사입니다. 그걸 영어로 보면 뮤즈예요, 그게. 근데 이 무사히가 실전을 하는 게 무직해야, 뮤직이라고 하는 거, 뮤직의 어원이기도 하죠.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뮤지엄. 뮤즈를 모시는 신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뮤즈를 모시는. 근데 로마 전기에는 3명밖에 없었는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 9명의 뮤즈가 나옵니다. 아폴론 신전에서 신들이 회동을 할 때면은 항상 아폴론이 지휘자를 맡고 이 9명의 여신들이 결국은 이제 그 회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뮤즈 중에서도 두목이 칼리오페입니다. 칼리오페.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담당을 하거든요. 우라니아는 천문을 담당하고, 폴리임니아는 창가를 담당하고, 에라톤은 이 리라를 들고 다 서정시를 담당하고, 에우테르페는 연시를 담당을 하고, 멜포메는 비극을 담당하고, 탈레이아는 희극을 담당하고, 클레이오는 역사를 담당하고, 테르프시코레는 합창과 무용을 담당하고, 이게 다 뮤즈예요. 다 뮤즈들이 역할을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기악 하나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시, 소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음악의 한 범주로 속하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뮤즈를 모시는 신전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뮤즈의 존재가 없으면은 예술 활동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리 로랑생이 왜 그러면 죽을 때에 왼쪽 가슴에 장미꽃을, 오른쪽 가슴에 아폴리네리의 이 정말 잊지 못할 편지를 갖고 올라갔느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 이리 오세요. 이거 저 몇십억이 갈지 모르니까. 누가 잊혀진 여인이라고 그러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참. 꽃이 지고 있으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잊혀진 여인이 마리 로랑생의 시예요. 아폴리네르가 시 좀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권태로운 여인보다 불행한 여자는 슬픔에 쌓여있는 여인이다. 슬픔에 쌓여있는 여자보다 불행한 여자는 불행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불행한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는
병이 든 여인이다. 병이 든 여인보다 불쌍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는 쫓겨난 여자이다. 쫓겨난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인이다. 죽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인이다.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잊혀진다? 이게 가장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여러분들 보니까 참 행복한 게요. 제가 서울의 저 청담동의 갤러리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온 양반들은 대부분 보면 다 조화들이야. 얼마나 막 그 씻고 했는데 그 뭐 어디 얼굴이 막 보톡스도 맞고 그러니까 팽팽하지 겉보기에는 에? 뭐 샤넬백 들고 뭐 에르메스 옷 입고 스카프 오고 뭐 구찌 들고 그러는데 전혀 마음이 미동이 안 가는 거야. 조화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다 생화야 보니까 다 생화야 아주.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향기가 꽃향기가 쫙 넘쳐나 아주. 에? 아. 여러분 저 꽃을 그림 많이 그리시죠? 특히 이제 수채화 모임들 꽃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꽃을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장미. 안 그래요? 그러면 진달래. 장미. 아, 장미들을 좋아하시네. 자기하고 닮은 걸 제일 좋아하세요, 결국. 근데 그 제가 그 여성 시인들, 여성 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여류 시인들, 여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그 양반들은 한 번 이상 강의를 안 부르는데 코로나 전에 제가 4번을 불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전사의 심장과 시인의 영혼을 지닌 우주의 순례자 에드워드 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소개를 하는 거야, 총무가. 아, 그래, 이 사람이 참 뭔가를 아는구나. 두 번째 갔는데 그 총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 여성 앞에서는 노련하고 예술 앞에서 순수하고 진리 앞에서 경건한 사나이 우리 에드워드 박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런 거. 야, 이 양반도 역시 문인들이랑 좀 다르구나. 세 번째 갔더니 세 번째 강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랫동안 에드워드 박 선생님을 꿈꾸셨죠. 눈에 넣을 수는 있지만 손에 넣지 못하는 우리의 남자 에드워드 박입니다. 다 그러는 거야. 야, 강력하죠. 그 네 번째 갔더니 영혼으로 오페라를 느끼고 심장으로 시를 읽고 여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 우리 에드워드 박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 전에 이제 어디를 갔다 왔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 가족 성당 있잖아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쓴 거. 그 가족 성당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이 지상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그 양반이 총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 지상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에드워드 박의 가슴팍입니다. 아, 강력하게 대시를 내놓는데 아이 참 죽겠더라고요, 아주. 에? 그러니까 시인들하고 강의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상징시 샤를 보들레르에서 가는 쭉 뭐 폴 발레리하고 베를렌느하고 랭보까지 이제 이어져 오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한 번 강의를만 들었었지만 4번 강의 듣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문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역시 누군가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교감을 나눌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제 제가 참 저 강의를 이제 제가 1년에 반은 유럽에 있기 때문에 국내 강의가 참 어려운데 정말 우리 저 교수님이 공갈 협박을 하시면 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혹시 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그 총무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소개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 이제 그 여기 뭐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있잖아요. 이게 앙리루소 작품인데 봐보세요. 이 작품을 보면은 결코 지금도 아름답다고 생각은 못 하겠죠. 앙리루소도 그 바토라부아르 세탁선 클럽의 그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기욤 아폴리네르하고 마리 로랑생을 보면 오페라 가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꽃하고 쫙 하는데 이 마리 로랑생도 꽃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문인들한테 그 강의를 하면서 한 3년 전이죠.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작가들이고 하는데 국내 작가들 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 깊었던
문장, 정말 여러분들이 필사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외서떼기. 무슨 꽃을 좋아하죠? 3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외서떼기. 꽃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꽃을. 꽃이라면 어떤 꽃이든 곱고 예쁘지 않은 꽃이 있으랴마는 그렇다고 모든 꽃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눈보라 속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진홍배 동백꽃에서부터 찬바람이 비쳐서야 꽃망울을 여는 보랏빛 들국화까지 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동백은 한스러운 아름다움은 있었으나 가지가 너무 억세여서 싫었고, 작약은 흐트러진 큰 꽃잎이 넘치는 붉은 빛이 눈이 시리게 고왔지만 어딘지 거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친해지지 않았고, 연 보랏빛 수선화는 그 꽃 모양도 특이하고 곱게 뻗은 진 초록빛의 가지가 정갈해서 좋았지만 꽃이 너무 약해 꽃이 너무 약해 이별이 아쉬웠고, 진하게 붉은 칸나의 선명함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나 어쩐지 턱없이 큰 소리로 웃어대는 실없는 기집애 같아서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잔 꽃송이가 모여 큰 덩이를 이루는 수국은 먼 발치에서 보면은 구름덩이를 이루는 것 같아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만 가까이서 가보면은 역한 기운의 냄새가 역해, 구린 느낌의 냄새가 역해 발걸음을 돌리게 했고, 마치 와와 소리치기라도 하는 듯 한꺼번에 무더기로 피었다가 꽃샘바람을 타고 휘날리는 그 벚꽃의 지향 없는 슬픔은 내 가슴을 시리게 하였지만은 일본 놈의 꽃이라 미움이 앞섰고, 땅에서 한 뼘도 자라지 않는 채송화는 그 앙증스러움이 귀여워서 내가 예뻐해 줄 수는 있으나 이쪽 마음을 담을 수는 없었고, 맨드라미는 친해지 그 마음을 가까이 할 수는 있었으나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거나 시들지 않는 그 둔감이 지루했고, 들국화는 꽃망울을 열어가지고 가을을 장만한 것 같은 그 들국화는 외로운 느낌이 마음을 끌어당겼으나 그 외로움이 어쩐지 나의 팔자가 될까 두려워서 발걸음을 돌리게 했고, 치자꽃은 작고 희었다. 마치 청성한 과보와도 같은 꽃이었다. 그 작고 추운 외로운 느낌의 꽃에서 황금빛 물감이 연기는 열매가 맺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작가들이 그 작품 그 대목을 꽃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도 다 꽃이 좋고 싫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 가슴에 끌어당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그런 것. 근데 이상하게요, 작가 선생님들이 또 화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글은 써지는데 그림은 안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개중에 보면은 그림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품도 쓰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조지아 오키프 있잖아요, 여류화가. 사실은 이 마리 로랑생은 1883년생인데 같이 활동했던 시대는 여류화하고 굉장히 주부렸었어요. 그 조르주 브라크의 소개로 결국은 이제 이 피카소를 만나게 되고 기욤 아폴리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마리 로랑생은 누구하고 또 친구였었냐면은 가브리엘 샤넬, 1883년도 친구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넬의 초상화도 그리고 피카소의 초상화도 그리고 누구의 초상화를 그렸냐면은 헬레나 루비스타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양반의 초상화도 그렸는데, 제가 작년에요, 향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샤넬 넘버 5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아이고. 작년에가 1921년 5월 5일 날이 샤넬 넘버 5의 출시 1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 샤넬에서 BVIP 고객들만 모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특강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10개를 주더라고. 샤넬 넘버 5를. 근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알았으면 제가 한 10개를 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줘 드렸을 텐데, 아, 그게 좀 안타깝네. 그러니까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그 샤넬 넘버 5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왜 넘버 5냐면은, 샤넬은 또 엄청난 그 행운아이기도 한데, 첫 남자가 에티엔 발장을 만나가지고 프랑스 상류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남자로 인해 파블로비치, 그 드미트리 파블로비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공의 조카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샤넬이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할 때만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자주 되냐면, 러시아 왕실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어네스트 보라고 하는 조향사를 통해 가지고 이 향수 만드는 비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뭐 장미향, 자스민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자향 해가지고 한 가지 꽃으로만, 아니면 다른 꽃을 섞어서도 만들지만은, 그 어네스트 볼을 만나가지고 한 80가지의 화학물을 첨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가 막히고 은은하고 신비한 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네스트 보가 5가지 향수를 딱 갖다 주는데, 5번째 향수를 결국은 이제 샤넬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샤넬 넘버 5예요. 그 양반 오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샤넬 백 중에, 그 미디움 백 중에 전설적인 백이 뭐죠? 2.5 아시죠? 그것도 1955년 2월에 출시했다고 그래요. 2.5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포켓이 7개가 들어가는데, 그 포켓 중에 제일 큰 포켓은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를 간직하는 포켓입니다. 제가 그 샤넬 한국 지사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참 다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박일환 선생 아시죠? 박일환의 시가 무슨 시가 있어요? 아, 몸방아숙녀. 혹시 낭송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일환은 30살에, 우리는 31살이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1945년도에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에 했던 이 서울 종로에 가보면, 파고다공원 그 옆쪽으로 보면은 마리서사라고 보이죠. 서점 이름. 그때는 그 좌우익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그 진보 진영도 보수도 우익도 아무것도 없이 그 안에서는 모든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제 마리서사였거든요. 그 마리서사에서 마리는 뭐냐? 바로 마리로랑생을 꿈꾸었던 박인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여인, 거기에서 모든 예술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문학과 예술과 이런 걸 철학을 토론하면서 했던 그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마리서사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그 박일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화가가 박일영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모더니즘의 대가였었죠. 그 일본에 보면은 안자이 휴에라고 모더니스트의 선구자인데, 그 군함 말이라는 것에서 한자는 따오죠. 그러니까 박일환이 볼 때 그 목마와 숙녀는 버지니아 울프를 얘기하잖아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 파리의 이제 마리루랑생, 그 시를 한번 되새겨서 보세요. 박일환이 뭘 얘기를 했는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가슴에 와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 옆 초목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몸만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이 시를 쓰는, 우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가장 인정받고 있는 미술의 대가가 누구죠? 1등부터 10등까지 이게 옥션에서 9개 작품이 다 이 양반 작품입니다. 아, 김한기 선생. 김한기 선생은 어디 분이세요? 네? 전라도 어디? 우리 제자들은 꼭 반드시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룸비니하고 시란을 들려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누가 태어나신 곳이죠? 네? 예수. 룸비니는 석가. 신화는 제가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항상 신화를 들려요.
그러니까 제 광신도야, 제 제자들은 아주. 보통 막 10년, 20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2번씩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성수라고 얘기를 해. 신안에 가면은. 그래서 항상 정장을 입고 겸손하게 가죠. 그 김한기 선생이 거기 분이에요. 그리고 저 우리 박 교수님도 신안 분이시고.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 신안에 낳은 빛, 바다가 김한기를 만들었죠. 그 푸른 빛들이 가다. 근데 그 양반이 1957년도에 그 프랑스 와가지고 니스에 와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또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셨는데 홍대에서 이제 그 교편도 잡으시고. 그 김한기 선생의 두 번째 부인이 누굴까요? 어? 김향안이라고. 사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양반이 이화여대 출신인데 그 이화 여전이죠. 그때는 연문과 출신인데 김한기 선생을 그렇게 보필을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시 변씨인데 김한기하고 결혼하면서 김한기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김향안으로 김한기를 향한 마음으로 김향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 양반은. 그럼 김향안은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천재 시인 이상. 6개월밖에 못 살았어. 이상이 일본에서 병원에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난 게 김한기 선생을 만난 거예요. 김한기 선생도 딸이 셋인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섬에서는 아들 못 낳으면 막 구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그 두 분은 정말 영혼의 커플인 것 같아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 이 김한기가 프랑스로 가시기 전에 먼저 김향안이 1년 전에 먼저 떠납니다. 왜냐? 자기가 가서 완벽하게 의학도 좀 익히고 해가지고 우리 저 김한기 선생을 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스에서 에드바르드 뭉크의 그 니스에 가면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도 그 뭉크의 니스에서 했거든요. 제가 저 니스에 가면은 가장 가슴 아픈 게 니스 출신의 그 모딜리아니 여인이 있던 잔느 에피테르도 그쪽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슴에 와닿고 그러는데 이 참 그 한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리 김연아가 그 빙판 위에서 춤출 때는 더없이 아름답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병동이죠, 병동. 그 딱딱한 모래판에 수천 수만 번 넘어져야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조개의 상처가 인고의 세월을 거친 뒤에 진주로 부활하듯이 상처 없는 조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결국 이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프랑스의 예술가들 희한하게요. 벨 에포크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피카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방도 없으니까 막스 자코브하고 낮에는 피카소가 거기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또 막스 자코브가 생활하면서 침대 하나니까 서로 같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피카소는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결국 이제 자기 영광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 또 모딜리아니는요 이태리 출신인데 당대 파리에서 그 양반은 또 이게 기욤 아폴리네르가 1880년생, 피카소가 81년, 조르주 블라크가 82년, 마리 로랑생이 83년, 모딜리아니 84년 딱 연달아 이렇게 태어나요. 어쩌면 그 같은 시대에 그런 위대한 화가들이 같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지 그것도 참 부럽더라고요. 이 모딜리아니 같은 경우에 그 파리 라세즈 묘지에 가면은 제가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모딜리아니하고 잔느 에피테르의 묘지가 있고 그 이브 몽땅의 묘지도 거기 있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묘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꼭 거기를 성지처럼 드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여행객들이 파리 라세즈 묘지에 와가지고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이 세 가지가 유럽 철학의 3대 화두거든요. 죽음을 기억해야만이 삶이 더 치열해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거든. 현재를 즐길 수 있어야. 여러분 뭐 미래가 언제 있습니까?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이곳이 지금 현재고 이것이 삶이고 그렇죠. 아모르 파티는 니체의 철학이거든요.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셨네. 운명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니체는 이제 1900년도에 사망을 하시는데 그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던 데가 에즈마을이라고 있어요. 파리에서 이제 그 쌍레모에 넘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니체의 철학을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샤브르도르라는 그 조그만 호텔인데 그 니체가 느꼈을 그 치열함과 그 열정은 어땠을까? 이게 지금 제가 항상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는 제자들 데리고 유럽을 그냥 투어를 해요. 투어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들 얘기로는 저하고 유럽 투어를 하면 5대가 더 쌓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아마 한 3년 내로 거기에 또 같이 일행으로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미술관 갈 때 아니면 박물관 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작품의 거대한 성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모나리자 작품 앞인데 그 모나리자 작품은 거기 걸려있는 사진도 막 찍게 하잖아요. 그게 진품일까요? 아니면 복제품일까요? 그 진품은 지하 저장고에서 어마어마한 경호와 어마어마한 호유와 온도 습도에 관한 최고의 과학이 동원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고 거기 있는 걸 그래서 사진 찍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앙부아즈 성 옆에 보면 ቅ로르세 성이라고 그 프랑스화 1세 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을 해오거든요. 그런데 그 ቅ로르세 성에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다빈치의 작품 박물관을 비롯해 가지고 다빈치 전시회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나중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제가 참 놀랬던 게는 오페라 하나를 듣는데도 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오페라인데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해요. 일주일 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연기자가 그 배우가 어떻게 그걸 잘 소화해내는가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이태리나 프랑스에서는 여러분들 예술전당에 공연 있으면은 밥을 먹고 공연 가세요? 아니면 공연 보고 식사를 하세요? 거의 우리나라는 90%가 공연을 가기 전에 야 예술전당에 밥 먹자 그러죠. 근데 서양은 80%는 공연 후에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 그 작품을 보고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의 역할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오늘 공연은 어땠는지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거쳐오거든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이고 작품을 바라보는 배경이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리 로랑색 얘기는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한테도 질문도 좀 받고 싶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드나잇 파리 있잖아요.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그때 프랑스의 1920년대 파리 비 오는 파리를 우디 앨런이 너무나 동경을 해가지고 우디 앨런은 뭐 천재 감독이죠. 뉴욕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왜 그 거트루트 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넘어가질 않았네 또. 여기 이제 여기 스타인 아까 거트루트 스타인 살롱에서 한 거죠. 마리 로랑생하고 옆에 이제 피카소는 누군지 그냥 금방 봐도 알겠죠? 예. 여기 바로 피카소가 있고 여기 이제 그 페르낭도 올리비에 있고 여기 마리 로랑생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욤 아폴리네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어떻게 자극을 받고 어떻게 영감을 받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대한 하나의 작가를 양산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요새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움을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름다움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답다. 아름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머리로 아름, 가슴으로 아름. 아름답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문학
여러 작가들 협회에서 강의했을 때 마지막 강의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만나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자기는 고민했더니 우선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고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뭔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더라는 거야. 이제 알았다는 거야. 강의가 끝나고 보니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게 책이 한 권이 남았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네? 사랑? 아까 사랑했잖아. 가슴에 사랑. 네? 파랑? 화랑? 사람, 인간. 인간 다 인간에 들어가는데 그 한 가지는 자기들 곁에 반드시 에드워드 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야, 난 답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에?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보세요. 그림은 침묵의 시라고 표현해 놨잖아. 이거는 정말 이 낙관이 이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시는 언어적 재능으로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시와 그림과의 관계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한 게 있을까 싶어요. 이게 한 가지가 시간은 다 됐고 이거 한 가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제가 죽으면 이게 아마 가격이 지금 저 백석 시인의 초판본 사슴 시집 있잖아요. 그게 보통 1억 한 4, 5천 갑니다. 그게 초판본이. 이 선생님 줘야 한다고요? 왜요? 열심히 하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갖고 아유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좋은 게 이 선운사 가는 길이라는 이 여기서 하나 다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선운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 갔다 오셨네?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선운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동백꽃. 샤넬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코코 샤넬. 동백이죠. 레드 까멜리아. 왜 까멜리아일까? 까멜리아는 왜 까멜리아냐면은 17세기 때 폴란드의 선교사가 필리핀에 갔었는데 서양에 그 양반이 식물학자였거든요. 서양에 없는 꽃이 있는 거야. 그게 동백이었어요. 그래서 카멜 선교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카멜리아라고 이름을 붙은 거야. 에? 이 동백. 여기 이 동백 보면은 꽃이 지고 있으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그 선운사에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선운사에 갔는데 동백꽃이 필 때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이 피어있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활짝 피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꽃이 지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자기 생애 최고의 강의였대. 꽃이 피기 전에는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가는 길.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책 내놔 다시.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이 시를 이 미당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942년도에 그 정말 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질맞이 쪽 고창 있잖아요. 질맞이에 오는데 그 육자배기 그 여인네 집 가서 술을 한 동이를 마시고 있는데 그 여인이 육자배기를 불러주더라는 거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시를 쓰고 이 6.25가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돌아가시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선운사라는 시를 썼고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김용택 시인의 선운사라는 그 시에 보면 나오는데 여자에게 버림받고 살얼음 낀 선운사 고랑을 맨발로 건너며 발이 아리는 시리물에 이 악물고 그까진 여자 때문에 그까지 사랑 때문에 다시는 울지 말자 눈물을 감추다가 동백꽃 붉게 터진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울어버렸다. 참 기가 막히지. 지금도 가면 동백꽃 피어있는 그 뒤안에 가갖고 그 담벼락에다가 등을 메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서 왜 그러는지 이제 얘기 나누고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동백꽃이 졌어. 가보니까 이미. 그때 이제 최영미 시인이라고 아시죠?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라는 시가 나온 거예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울고 있는 그대여 산을 넘고 있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그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반하기까지에는 1분이면 돼요. 누군가의 호감을 가는 데는 1시간이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잊어야 하는데 평생이 걸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선운사다. 그 갈 때 이 느낌이. 근데 저는 이제 선운사 관련해가지고 최고의 절창이, 원래 우리 송창식 선생은 인천에서 굉장히 천재였었어요. 1947년생인데 이 양반이 라디오 방송을 그때 이제 문정희 시인하고 동갑내기거든요. 여루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렇죠. 했는데 중학교 때 미당이 인천으로 강의를 왔더라는 거야. 인천으로 강의를 왔는데 그때 이 송창식 가슴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단어가 있었대요. 이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발현된다는 거야. 아, 노래도 이렇구나. 노래도 이렇구나. 이 생각을 했죠. 송창식 씨는 금단세하고 서울예고 동창이거든요. 1년밖에 안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사실은 그 네이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송창식의 친부 누군지 아세요? 화가신데. 전영림 선생이라고 아시죠? 통영에. 그 사연이 좀 복잡하니까 정말 제가 만나본 인물들 중에 내공이 정말 깊은 사람이 이 송창식 선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문정희가 저 동대학교의 그 제자잖아요. 가서 송창식 씨가 저녁 먹자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미당 선생님한테 찾아뵈야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나도 좀 찾아뵙게 해달라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했더니 오라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데 송창식이 서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미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이 작곡가들이 내 시를 노래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미 시어에는 다 노래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무슨 노래가 필요하겠냐. 그러나 이 노래는 시를 만들기에 참 좋을 것이다. 노래를 만들기에. 송창식이 3박 4일을 한숨도 자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딱 가지고 가니까 아, 이건 클래식이네. 바로 거기에서 한국어가 닿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노래, 푸르른 날이라고 하시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의하리야. 봄이 또 오면 의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제가 낙엽 3장 가지고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박사과정 애들한테 이 푸르른 날을 강의를 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푸르름이 가을이 되면은 단풍으로 변해져. 근데 이거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엽록소가 활동을 중단을 하면서 다른 성분이 크산토필이 나오고 뭐 카로틴이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미당에 볼 때 푸르름이 단풍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났다는 거야. 초록이 뭐에 지쳤을까요? 기다림과 그리움에 단풍인 거죠. 여러분 그리움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움의 어원은 원래 동사 극다의 3자녀들이 있습니다. 글과 그림과 그리움. 똑같아요, 어원이. 종이에 긁으면 그게 글이 되죠. 화폭에 긁으면 그림이 되죠. 여러분 심장과 가슴에 긁으면 그게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게. 그림이라는 거 그리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움을 그리는 거야. 그리움을. 내 가슴속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여러분들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들 내밀한 감정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817년도에 그 적화학을 쓴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산타 체칠리아 피렌체에 있는 셰리당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정신이 몽롱하면서 발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게 대작이나 명작을 보고 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꼭 한 달에 한두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이태리의 신경정신학자가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거우도 그러잖아요. 비센트 반 거우도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를 입고 친구가 막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니까 친구야 가자. 아니야. 내가 만일 여기서 일주일만 저 그림을 보게 해준다면은 내 수명에 10년을 가사가도 좋다고. 여러분 그런 그림 있었나요? 선물 받으셨으니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 저를 보고 있는데 떠오르겠습니까? 온통 정신이 다 완전 여기 강탈당했는데.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자주 그래요? 와, 따야. 참 복 받으신 분이네. 너무 자주 그러면 병인데 그것도. 그림이 복받쳐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시겠네 이제 아주. 근데 울음은 프랑스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울음을 눈물을 갖다가 액체로 된 포옹이라고 그래요. 정말 사람들 말도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액체로 된 포옹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중국하고 이태리, 프랑스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술이 막 그 뛰어난 나라들이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시를 100편 정도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자기 것이 돼야 그게 결국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 절대 누가 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요새 지금 얼마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답답한 게 치장하는 것은 명품을 추구하고 또 먹는 것은 그냥 뭐 생수에다가 뭐 유기농 찾고 오면서 정신의 뜨락을 가꾸는 데는 전무 소홀하는 거야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정말 이 말도 못하게 천박해져 버리고 말이죠.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 봐봐요. 선진국의 기준은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선진국의 기준은 뭐라고 하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로 그걸로 선진국의 기준을 다룹니다. 아름다워야죠. 이 삶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여러분 이미 지금 아름다움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풍부하게 소유하기보다는 풍요롭게 존재하는 삶. 이게 진정한 삶이죠. 이게 진정한 가치고. 제가 에르메스나 이쪽 사람들 오면은 제가 이제 안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 한국 돌아보고 나니까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그러니까 자, 한국의 소비자들은 가격은 잘하는데 가치는 모르는 것 같더라. 정말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요. 가격은 아는데 가치를 모르는. 지금 뭐 1,000억, 2,000억 하는 이제 미술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에?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지. 세상에 모딜리아니는 평생 그렇게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갔다가 갔는데도 지금 한 점에 2,000억이 넘는 작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근데 자기 여인이었던 14살 이하 잔느 에페테르는 세상에 죽어서 모딜리아니의 모델이 되겠노라고 6층 집에서 뛰어내려 그 모딜리아니 죽은 그 다음날 자살하잖아요. 근데 두 뱃속에는 8개월 된 둘째 애가 들어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작품 세계에 뛰어들고 싶을 때는 그때 온통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거는 우리 박 교수님이 저보다 뭐 100배 뛰어나시니까요. 전문적인 거는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인문학을 통한 미술. 저는 뭐 그 프랑스와 실로가 이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 중에 환희의 창가 있잖아요. 그걸 썼던 시인인데 그 양반이 왜 우리가 시를 암송하고 왜 음악을 듣고 미술을 그려야 되느냐. 그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영혼의 조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의 조율. 아무리 피아노가 좋고 아무리 바이올린이 좋은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니에리 델제수 같은 거라도 현이 조율되지 않으면 제 음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율된 영혼이야말로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제대로 된 삶이 나오고 영혼의 조율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예술가, 더 좋은 친구들하고, 아니 뭐 우리가 좋은 작품 안 나더라도 가장 행복한 게 아마추어들이에요, 사실은. 프로는 그걸로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마추어리즘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작품 여러분 손에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화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제가 오늘 고맙고 반갑고 기뻤고요. 앞으로도 또 늘 여러분 삶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